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2차전지 업종이 변동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이었어요. 예. 오전에 막 급격히 올랐다가 점심시간 지나면서 급격히 빠지고. 이제 하루에 워낙 그날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투자자들이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박 작가님 보시기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오전에는 이제 그 홍콩 쪽 그 롱숏 펀드들이 이제 그 청산되면서 네. 2차 전지 쪽은 이제 매도를 쳤었을 테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고 사서 갚아야 되니까. 예, 사서 갚아야 되니까 반대로 이제 매수 포지션에 있던 거는 이제 시장가로 파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보면은 그때 이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 2차 전지 주식들은 이제 급등하고 그 이외의 업종 주식들은 이제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홍콩계 펀드 한 3개 정도가 그 영향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청산되는 이제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팔아서 결국은 이걸 사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이제 다른 건 다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식이 됐군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수요일날 있었던 오전까지 예. 있었던 일이고 오후에는 이제 다시 그게 이제 다 청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신규 공매도가 이제 들어온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아마 좀 그 불법성 공매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우리 공매도 제도가 수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치고 3일 이내에 갚아버리면 흔적이 안 남거든요. 예.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발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형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26일 날 이제 그 에코프로 차트인데 그 153만 9천 원 찍고 그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타났고요. 이제 90만 원, 100만 원 깨고 이틀 만에 이제 그 떨어지는 있었고 그 이후에 보면은 3일째부터 양봉이 나타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요일 날 그러니까 26일 날 이제 공매도 쳤던 거를 이제 금요일 날부터 갚기 때문에 3일째 양봉이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쳤던 거는 금요일 날 갚아서 금요일 날 양봉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공매도 쳤던 거는 그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갚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시 양봉 하나가 더 뜨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신규 공매도를 쳐서 이제 음봉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패턴이 이제 발생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7월 26일만 그런 게 아니고 총 3번 있었습니다. 4월 11일 날 이제 82만 원일 때 이때도 이제 보시면은 고점에서 이제 10쟁 그 요때는 양봉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급락하고 3일째 이제 살짝 그 양봉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 3일째에 저가 매수 3일째부터는 이제 그 갚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타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82만 원 기록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100만 원도 넘어갔었던 거니까 3월 16일 날 47만 원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3일 빠지고 3일째 이제 양봉이 나타나고 그에 좀 상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역시 좀 반복됐던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요번 주 월요일 이틀 동안 또 마찬가지로 이제 좀 에코프로 관련해서 한 증권사 연구원이 매도 리포트를 내고 그 이후에 이제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빠지고 오늘 양봉이 나타나고 이제 그 똑같은 패턴이 오늘 요번 주에도 또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매도를 하면 실제로 3영업일째 갚아야 됩니다. 현금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이 주식이.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거래한다고 오늘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성이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관리 감독하셔야 될 금융당국에서 과연 좀 의지가 있는지 하는 생각을 좀 이제 안 가질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작가님, 뭐 주식이라는 게 보통 뭐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2차전지 주요 종목 급등락이 참 심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뭐 급등락이 심해졌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 이제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 이제 이런 주식들이 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반면에 이게 항상 대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되게 이제 독특한 현상들이 이런 2차전지 주식들이 올라갈 때 타 섹터 종목들이 떨어지는 일이 동시에 발생해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숏 스퀴즈 되는 이제 이게 항상 양쪽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느 건가를 팔아서 사고 또 여기서 돈을 벌면 다른 걸 사고 이런 식이 된 거죠. 같이 이제 세트로 묶여서 움직이는 거니까. 반면에 이제 그 공매도 약간 불법성이 있는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이 떨어질 때는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업종의 주식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또 발생합니다. 공매도를 치면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을 갖고 사야 되니까 그 사는 업종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2차 포모 현상이 지금 좀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 2월, 3월, 4월달에 막 올라갈 때 이제 1차 포모 현상이 있었고, 2차 전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배 아파서 2차 전지를 많이 사면서 주가가 좀 슈팅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7월달에 다시 한번 재현이 되니까 그게 이제 다시 한번 포모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근데 이제 포모 현상을 겪어갖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되게 심정적으로 좀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라도 내가 탑승 안 하면은 이제 연경 탑승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또 부담감은 있는 상태니까 되게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타나면은 따라서 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키운다든지, 급등할 때는 따라서 쫓아가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패시브 수급. 특히 이제 ETF 쪽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ETF들이 최근에 아주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패시브 수급들은 이제 가격에 불문하고 그냥 이제 사들어오는 비율대로 무조건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이제 그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면은 100만 원 넘어가면은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패시브 수급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ETF 쪽에 패시브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게 버팀목 역할을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일부터 에코프로가 MSCI 편입이 되면은 11일부터 그쪽 패시브 수급이 대략 한 1조 원에서 한 2조 원 정도 되는 규모가 들어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그 하방을 이제 막아주는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금융시장 참여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투자 주체별로 처한 형편은 어떻고 또 이 주체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세요? 좀 분석을 좀 한번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신한금투의 이제 이선엽 이사, 이제 이분 영업부 이사신데, 이분이 그때 수요일 날, 26일 날, 그 당시에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7천억 이상 사죠. 사실상 공매도 했던 거 걷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홍콩 헤지펀드들이 이제 파산하면서 이제 그 숏스퀴즈가 나오는 이제 그 현상을 사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곳 여의도에서 최고수 집단도 오늘 멘탈 나갔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여의도에 사실은 이제 공매도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롱숏 하는 펀드들이 사실은 되게 대세예요. 지금 가장 큰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이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4월 13일 날 나온 기사인데, 홍콩, 싱가포르 숏쟁이들 에코프로 때문에 줄퇴사, 그래도 계속 친다, 공매도 해서. 이제 유튜브를 틀면은 배터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2차전지 좋게 얘기하고 보면은 막 짜증난다.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저 때문에 이제 직장을 잘렸다는 거고, 잘리고 난 다음에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복수하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4월 중순부터 홍콩에서 이제 복수를 위해서 에코프로나 뭐 이런 주식들 공매도 포지션이 계속해서 많이 늘었었고요. 그게 7월 달에 이제 2차로 또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2번 잃게 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해갖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적인 공매도가 사실 많은 상태고, 특히 신한증권이 사실은 이제 공매도 주요 창구로서 이제 많이 활약하고 있는데, 예.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창구를 많이 이용하고요. 한국계 증권사로는 신한투자금융의 그 신한증권의 계좌를 사실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아까 그 신한증권의 이선엽 이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이 코멘트를 한 게 바로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한증권에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99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액을 지연 보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대대적으로 금융감독에서 이제 공매도 문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금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들은 척, 만 척 하는 신용만 내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좀, 많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은 8월 2일 날 이제 조선비즈 이인하 기자님 기사,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다. 롱숏 명가의 처참한 성적표, 이게 다 에코프로 때문이다. 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 개인들이 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에코프로 형제, 포스코 형제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쳤었다는 거고요. 이게 자사운용사 중에서는 이제 타임폴리오가 제일 좀 규모가 큰 회사고요. 네. 그 다음에 안다, 쿼드, 타이거, 알펜루트, 블래시 뭐 이런 이제 사모펀드들 쭉 있는데, 이 회사들이 7월 한 달 동안에만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3%까지 이게 심하게 손실을 봤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숏스퀴즈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의심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사모펀드 회사들하고 이제 금융당국하고 좀 결탁돼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런 카르텔, 각종 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보고 이거를 이제 좀 해소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제 순기능이 있어서 사실은 존재하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룰을 어기면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시장을 또 교란하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공매도 제도가 취지대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충분히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지금 숏 커버링, 숏 스퀴즈 역습이라는 말 요새 이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꼭 2차 전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롱쇼트 가치주 펀드 눈물해서 이제 기사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사실은 개별 그 자산 운용사별로 이제 운용하는 형태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롱숏 하는 이제 종목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더 잘 고른 펀드사들은 이제 수익률이 나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그렇지 못한 이제 펀드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지금 여의도의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군을 다 같이 공매도하고, 특정 종목군을 다 같이 사는 이런 현상이 되게 이제 좀 보편화돼 있어갖고, 실제로 이게 이제 롱쇼트 가치주 펀드 눈물해서 기사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주요 롱쇼트 펀드 올해 수익률이 이제 타임폴리오 위드 타임이나 KB 코리아 롱쇼트 트러스트 다이나믹 코리아 50에서 다 마이너스 이제 3%에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나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 손 할 텐데, 인컴 펀드나 공모주 펀드, 배당주 펀드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지금 코스피 상승률이나 코스닥 상승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코스피가 16.4%, 코스닥이 30.1% 올 동안에 인컴 펀드가 5%밖에 안 올랐고, 공모주 펀드가 5.5%, 배당주 펀드가 7.9%밖에 안 올랐다는 거는, 이게 이제 롱숏 펀드들이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을 이제
그 관계가 없는 사실은 그 롱숏 펀드들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이제 가치주 펀드들이 그거를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거의 동조화 현상이 그러니까요. 있었네요. 이런 형태로 동조화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큰 문제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펀드에 돈 맡기니까 손실이 계속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년 새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시장에서 11조 원을 뺐다는 거고요. 이게 2020년부터 보면은 107조 하던 게 2021년에 100조, 22년에 93조, 23년에 82조로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의도의 그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펀드 이제 운용하시는 자산운용사에서 심하게 좀 반성하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하는 시장의 흐름하고는 이 양반들이 지금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 보니까 개인들이 더 이상 여의도 기관들을 안 믿는 겁니다. 여의도 증권사를 이제 안 믿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 사장단들 다 불러 모아갖고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의 관행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이제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저를 공격하는 그런 걸로 이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미봉책만 자꾸 내놓다 보니까 개인들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외면을 받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개인들은 이거는 역이용하면 되겠다 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가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개인들 자금이 지금 몰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교보증권의 강민석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쇼커버링 현상이 일어나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러면 8월 달에 쇼커버링이 날 수 있는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다 같이 찾아보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투자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까지 지금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니까요. 공매도, 그러니까 롱숏 펀드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코너로 궁지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절대로 손실을 내지 않겠다고 해서 투자자들의 사실은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롱숏 펀드들이 참 요새 궁지에 빠지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저를 아주 이제 미워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돈을 잃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같은 돈이라도 사실은 이제 인내심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고요. 단기로 승부를 봐야 하는 돈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이익 많이 보신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거고. 최근에 뭐 이제 코인 시장에서 유입된 돈이나 또 신용받아서 들어오신 분들, 특히나 높은 가격대에 들어왔다 그러면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 이런 자금들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도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투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미수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수는 뭐 3일 만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키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제가 금융감독 쪽에, 금융당국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이제 종목이나 업종별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신용 같은 부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신용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발행 금액, 그러니까, 총 이제 유통 주식 수 대비해서 그 신용 잔고를 보면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요. 예. 그거는 이제 4월, 5월 달부터 이제 그 공매도 기관들의 좀 이제 요구를 받아들여 갖고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이제 지금도 신용이 금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증권사별로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증권사별로는 신용이 안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초전도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훨씬 신용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신용을 막으려고 하면 업종 구분을 둬선 안 되고
동일한 잣대로 다 같이, 공정하게 해야죠. 다 같이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가장 제가 봐서는 그 신용 부분 관련해서 이제 좀 긴급하게 신용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좀 워닝을 줘야 되는 거는 초전도체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잘 안 하고 2차 전지를 자꾸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역시 좀 그 기관들하고 좀 한통속이 아니냐 하는 이제 투자자들의 뭐랄까 그런 이제 비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벗어나기 어려운 행동이죠. 행동 자체가. 예. 작가님, 2차 전지 장세가 뭐 이렇게 좀 변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숨고르기, 뭐 박스권지니,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단기적인 뭐 장세는 제가 잘 못 맞추는 편이라서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하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결국은 그 기관 자금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 거는 사실 개인이거든요. 네. 그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자금을 집행할 건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3억 이상 자금이 있어갖고 이제 지금 롱숏 사모펀드에 맡긴 사람이라고 보면 1년 동안 맡겼는데 지금 마이너스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이제 박순혁 이사 얘기하는 거 듣고 대충 8종목 샀는데 뭐 50% 난 사람도 있고 100% 난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저 같으면 당연히 그거 롱숏 펀드 있는 거 깨갖고 2차 전지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바로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ETF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ETF를 사든 2차 전지를 직접 사든 그쪽으로 아마 자금이 몰릴 거고 롱숏 펀드 쪽은 자금이 빠질 거라고 보는 게 좀 제가 봐서는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올해 하반기도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이제 독주하는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뭐 펀드멘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올해 이제 많이 올랐던 소부장이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그 다음에 뭐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AI 뭐 이런 주식들보다는 2차 전지 쪽이 훨씬 성장성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역시 좀 재편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극심해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시장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또 업종 전체로 볼 때 이른바 뭐 성장성, 펀더멘탈은 뭐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주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변화는 없고요. 이제 다만 상반기 비해서는 하반기가 조금 좋을 걸로 보이는 게 사실은 상반기 쪽에 이제 GM이나 포드는 전기차를 많이 못 팔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되게 민감한 거여 갖고 반도체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을 짓고 실제로 완공되고 물건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래 같으면은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그 미국에 지었던 이제 LG 공장이나 SK 공장에서 이제 배터리를 막 만들어 갖고 열심히 지금 팔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계속 좀 문제가 생겨서 이른바 지금 수율이 안 나오는 건가요? 배터리 수율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 내부적인 자체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GM이나 포드 쪽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배터리 많이 못 팔았어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정상화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M이나 포드 쪽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문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니까 이제 상반기에 못 팔았던 부분만큼 하반기는 더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하반기에는 좀 좋은 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 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기업 얘기 좀 했으니까 개별 기업 이슈 하나만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게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유독 저조한 종목이 LNF예요. 2분기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졌고.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예. 이거를 이제 작년부터 제가 사실 LNF 주주분들한테 험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8대 종목에 왜 LNF를 빼냐 해가지고 작년만 해도 이제 여의도에서 양극재 중에 탑픽은 사실 LNF였어요. 네. 예, 뭐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보다 LNF를 더 쳐주는 애널리스트도 사실 있었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샀죠. 예, 외국인도 많이 사고. 예. 그게 결국은 이제 테슬라 후광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그 LNF를 8대 종목 안에 안 넣은 이유가 사실은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사업하는 파트너적 관점에서 보면 되게 뭐랄까 좀 자기 이속만 좀 챙기는 좀 양아치스러운 짓을 좀 많이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파나소닉하고 관계인데, 그 AMPC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네.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그 금액이 분기에 몇천억 규모가 되는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예. 근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그 세액 공제 받는 금액을 테슬라하고 반반 나눠 가져요. 예. 이거 테슬라가 뭐랄까 이게 쥐어짜서 그런 거거든요. 납품업체를 쥐어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얘기는 올해 1, 4분기부터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기사가 쭉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파나소닉의 세액 공제를 이제 그 테슬라하고 나눠 가진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여의도 분위기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니까 LG하고 SK도 그럼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좀 기사에 나온 그 내용인데, 근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그 거래 관계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느냐에 사실 달린 문제고,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좀 젠틀해요. 테슬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테슬라는 좀 전형적으로 좀 갑질을 많이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업체고요. 그래서 저희 업체 쪽에서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도 테슬라하고 거래하는 거를 좀 사실은 그동안 좀 꺼렸던 면이 있고요. 그게 LNF가 최근에 이제 그 이익이 크게 이제 급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테슬라가 좀 갑질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 같은 경우에 리튬 가격이 막 치솟을 때 이제 테슬라가 LNF한테 이제 리튬을 미리 좀 많이 좀 사놔라 해서 샀잖아요. 사갖고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원래 같으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진 부분을 테슬라가 좀 보존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원래 이제 대등한 이제 관계면. 근데 지금 전혀 보존을 못 받았고 그 결과로 2, 4분기 영업이익이 30억, 95% 곤두박질 쳤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이 테슬라는 이제 같이 사업을 하기는 좋은 파트너가 아니다는 점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 조건은 결국 갑을 관계에 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갑의 입장에 설 수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소재는 양극재만 봐라. 왜냐하면 양극재는 배터리 회사에 비해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진이 잘 방어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포스코 퓨치엠이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 와중에도 이제 가격 방어를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에 1,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이제 포스코 퓨치엠도 대략 한 5% 6% 되는 영업이익은 낸 거거든요. 예.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테슬라하고 이제 거래하면 좀 안 좋다는 이제 그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 테슬라 파트너가 이제 파나소닉인데, 네. 파나소닉의 10년 주가 차트를 보면 하나도 놀랐어요. 10년 동안 지지부진했거든요. 이 사이에 테슬라 주가는 몇백 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우리 배터리 업체를 좀 도와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디테일한 얘기가 있는데 2010년도 초반에 배터리 업계의 선두는 한국계였습니다. LG화학이나 이런 예. 쪽이었고 파나소닉이 좀 뒤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나소닉이 테슬라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파나소닉만 이제 접촉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LG화학이나 같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당연히 접촉을 했었겠죠. 근데 조건이 테슬라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그거는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런 형태의 불공정한 계약을 맺지 않겠다 해서 테슬라하고 계약을 안 맺었고 파나소닉이 그 계약을 덥석 받았는데 예. 이 보시듯이 10년 동안 주가가 이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하고 계속 거래하면서 회사가 좀 사세가 기울면서 우리가 이제 좀 역전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고요. 당장 매출의 규모로 보면은 이제 파나소닉이 2018년, 19년까지만 해도
원래는 2등이었다가 테슬라 계약을 이제 대량 계약을 받으면서 외형상으로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넘어섰었고요. 쭉 가다가 근데 이제 그 계약 자체가 테슬라한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고 파나소닉한테는 불리한 거였기 때문에 이익은 못 내는 회사가 됐고 지금은 다시 그 이제 순위가 역전돼서 K 배터리가 이제 1등으로 올라온 이제 그런 거고요.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제 테슬라 손을 뿌리치고 독자 행보를 했던 이제 LG 화학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16만 3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05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에 이제 LG엔솔 좀 분할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화학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LG 화학은 전통 화학도 많이 하는 회사니까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밀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10년 동안 거의 한 대여섯 배 정도는 이제 LG 화학은 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단순하게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납품하니까 좋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제 테슬라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계약 관계는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좀 이제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뭐 테슬라 차가 좀 많이 팔리면 오르고 테슬라 차가 조금 판매가 저조하면 내리고 이런 게 보면은 좀 이 인과관계나 뭐 상관관계를 잘못 파악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의도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를 되게 높게 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더 높게 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LNF부터 시작해서 테슬라하고 밸류 체인을 맺은 회사들이 다들 주가가 뭐 계약 발표하고 뭐 이런 무렵에 되게 이제 슈팅을 했었고 많이 올랐었고 그거를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좋게 이제 리포트를 써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도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해갖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짚어주는 역할을 사실은 애널리스트가 해야 됩니다. 분석가니까요. 이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뭐 펀더멘탈에 의존하겠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좀 교란되거나 이렇게 좌우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2차전지가 당분간은 수급 이슈에 좌우될 거라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공매도 쪽이 지금 상당히 좀 코너에 좀 많이 몰려 있어갖고 근데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이제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수급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도 이제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 주가를 흔들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사실 가장 좋은 건데 이제 뭐 그거는 지금 당장에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힘을 좀 역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3일 그 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불법 공매도가 막 나와서 주가가 막 떨어진다 싶으면 하루 이틀 3일 기다려서 3일째 오전에 사면 이제 한 이틀 정도 올라가니까 수익이 이제 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들이 쇼스퀴즈 막 당해갖고 주가가 막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매도 공격이 분명히 들어올 테니까 그때는 미리 좀 팔아놓고 하는 식으로 좀 이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이제 이런 뭐 수급적인 이슈 문제는 잘 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도 뭐 그거를 그냥 꼭 움켜쥐고 가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나면은 조금 부분적으로 팔고 또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는 것도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는데 더 편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올해 보면은 역사상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개인이 공매도 세력을 이기네요. 최소한 지금까지만 보면. 이 크게 보면 맨날 사실 우리가 이제 뺏겼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국부를 늘린 거죠. 결국은 이제 뭐 싱가포르, 홍콩 자금을 우리가 이제 갖고 온 거니까. 자, 공매도 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떤 작전 구사할 걸로 보세요? 특별히 작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이 그 형태의 공격 외에는 뭐 그닥 뭐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결국은 이제 이게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러니까 위에서 불법 공매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밑에서 환매수를 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 공매도 쳤던 평균 단가보다 낮아야 그래야지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이익이 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떨어뜨려 갖고 막 주가 떨어져서 이제 개인들이 그걸 겁먹고 같이 팔아야지 이제 쭉 떨어지는데 지금 개인들이 오히려 떨어지면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줍줍하는 형태로 지금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니까 이제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이제 머리 쓰기 싫고 매매하는 거 귀찮고 하신 분들은 니들이 뭐 이렇게 짚고 떠들고 하든 난 아무 상관없고 무조건 3년 갖고 갈 거야 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한 발짝 들어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50만 원 찍고 이제 뭐 100만 원까지 가니까 50만 원 손해 본 것처럼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7월 한 달간 보면 40% 오른 겁니다. 100만 원 가격이라도. 한 달에 40% 오르면은 만족할 만하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사실 생각하실 수는 없고 3년 갖고 가서 뭐 이제 25년 말까지 갖고 가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뭐 한 2배만 가도 뭐 예금한 것보다 월등하게 좋은 거니까요. 이제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뭐 중간에 뭐 내리든 말든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빠져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좀 이제 매매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좀 능력이 된다고 하시면 그 숏스퀴즈가 나와갖고 주가가 급등할 때는 일부 좀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매매를 이제 전체를 다 하실 건 없고요. 대략 한 뭐 20-30% 정도 예. 갖고 가시는 금액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좀 이제 주수도 늘고 좀 재밌고 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2차 전지에 딱 이렇게 이 시야가 차단돼 가지고 보니까 그렇지. 돌이켜서 보면 삼성전자 또 시기별로 뭐 주도주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 보면은 뭐 조정 우여곡절 없이 쭉 그냥 올라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주식 격언에 주가라는 게 고통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닐까 싶은데. 이 최근 장세가 막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더 강렬한 거는 단순히 시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워낙 짧은 시간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단기간에 되게 이제 급등한 이제 그런 상승률 자체가 단기간에 되게 컸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의 자금이 이제 특정 섹터로 되게 이제 집중적으로 몰린 이제 그런 면이 또 있고 또 대개의 경우에 이게 상승하는 주식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이제 매도 의견이라든지 이제 나쁜 쪽으로 얘기를 사실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여의도 증권사, 기관들, 심지어는 뭐 금융당국까지 대놓고 이제 되게 험담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고, 그 반대편에 이제 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또 반대 의견을 해서 이제 똘똘 뭉쳐갖고, 거의 이제 전쟁처럼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훨씬 더 뭐랄까 강렬한 인상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올 상반기에 보면은 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매도 본들하고 좀 뭐 단일 대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좀 이렇게 응집된 힘을 보여주는 건 참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하루지만 뭐 150만 원 넘게 올라가고 이제 그때 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 좀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좀 사실 지금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표 종목 삼성전자 사실 오랜 시간 우상향했다고 하지만 시기별로 보면 뭐 엄청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과거를 짚어보면서 예. 이 시대를 주도하는 성장주 투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좀 힌트를 얻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실 것 같고. 삼성전자 정말 긴 기간 동안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봉 하나로 나타낸 건데, 1998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1998년도에 최저가가 624원이었습니다. 그 624원 대비해서 최고치 21년 1월 달에 기록했던 96,800원까지 150배가 오른 거고요. 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순탄하게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연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음봉이 3개가 나타나는 해도 3년 계속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런 것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150배가 오른 거고요. 이게 이제 150배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요 세 가지를 제가 들 수 있는데, 예. 각 부문별로 보면은 이제 98년도부터 08년까지 요 10년 사이에는 624원에서 14,819원까지 24배가 올랐는데, 이때는 이제 일본, 대만 회사들을 때려잡을 때입니다. 예. 이 98년만 해도 전 세계 디램 업체가 한 30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황 한번 오면은 그때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벌려갖고 얘들이 이제 불황 때 삼성전자가 왕창 투자해서 이제 이 원가 경쟁력을 이제 확보를 하면은 그 불황의 늪을 대만이나 일본의 이제 하위 업체들이 못 견디고 하나씩 이제 회사 문을 닫는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24배가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갑자기 모바일 혁명이라는 게 생겨갖고, 갤럭시 폰이 그때는 되게 잘 팔렸습니다. 애플폰하고, 애플의 아이폰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을 정도로 이제 좋았고요. 그때가 이제 8,059원에서 31,679원까지 대략 한 4배 정도 네. 올랐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좀 지지부진하다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한번 오르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서버용 디램이 새로운 이제 그 반도체 수요처로 이제 등장하면서 거기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26,659원에서 96,800원까지 한 5배, 대략 한 5배 정도 이제 상승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총 150배가 오른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의 관건은 신규 수요처가 생길 수 있느냐. 지금 이제 AI나 자율주행, 챗 GPT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신규 반도체, 디램의 이제 그 수요처가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여부가 앞으로의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를 이제 결정짓는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좀 빗대서 보면 예.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굳히면 또 그게 이제 성장에 보면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또 지금 이제 관심은 전기차에 많이 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2차 전지가 전기차만이 아니고 앞으로 뭐 무궁무진한 사용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큰 사용차가 생기면 또 이제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게 보니까 좀 예. 생각이 드네요. 예. 작가님, 이게 어쨌든 삼성전자가 거둔 성공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 이게 뭐 섹터가 다르고 품목이 다르더라도 아마 근본적으로 성공하는 그 요인들은 같을 테니까 삼성전자의 성공에서 2차 전지가 배워야 할 핵심 가치가 어떤 거냐, 이걸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요거를 먼저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세계 반도체 기업 순인데 1988년만 해도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일본 회사였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6등에 후지스가 있었고 8등에 미쓰비시 뭐 이렇게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88년만 해도 아예 순위 안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되면은 삼성전자가 4등으로 올라가고 일본의 그때 당시에도 도시바, NEC가 이제 2등, 3등 하는 이제 그런 형태였고 2020년 무렵이 되면은 일본 회사들은 다 문을 닫고 삼성전자가 이제 2등 반도체 업체가 되는 이제 디램에서는 압도적인 선두가 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그 책자가 일본 전자 반도체 대붕괴 교훈에서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 산업을 이제 종사했던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 반도체 기업 몰락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예.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 전략이 우리가 졌고, 두 번째로 이제 모노스쿠리와 이쇼켄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 특유의 그 장인 전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대개 이제 제품을 만들 때 혼과 이제
그 열정을 다해가지고 만든다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시중에서 원하는 것보다 너무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 같은 거 쓰면 이제 한 3, 4년 쓰고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명이 한 5년짜리를 만들면 충분한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모노츠 코리아 이쇼켄메이에 이제 빠져갖고 20년 가는 반도체를 막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비싸니까 안 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을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망했다는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K 배터리 주식에 좀 대입해서 보면 지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배터리 시장에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외에 신규 수요 시장이 개척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초격차 경쟁력을 계속 유지가 되면 이제 삼성전자처럼 계속해서 이제 지속 상승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우리나라 이 대표 기업들이 이런 방금 말씀하신 핵심 가치 전략을 잘 견지하고 그 시장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2차 전지를 주로 전기차하고 많이 연관 지어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수요차라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2차 전지가 앞으로 이제 꽤 긴 기간 성장하는 주도주가 될 거라는 전망은 이게 전기차 외에도 수요가 이제 급증할 어떤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이 이제 크게 각광받게 된 거는 이제 결국 전기차 때문인데 왜 전기차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됐냐 하는 거를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은 18W입니다. 아이오닉 6에는 77.4kWh가 들어가니까 키로가 이제 1000배잖아요. 예, 1000이니까 대충 한 4300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4300개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시장이 되게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배터리 시장이 지금 크게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규 수요 시장이 좀 같이 좀 곁들여주면 반도체가 그랬듯이 배터리도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 이외의 배터리 수요 시장을 좀 쭉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대표적으로 ESS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허베이성 풍력 발전 단지에 설치된 ESS인데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한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박스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저기 ESS. 예, 이게 ESS입니다. 예. 이제 이게 실제로 보신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사진 갖고 왔고요. 이 ESS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막 마치 도서관에 이제 책 쌓여 있듯이 책이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듯이 배터리가 쭉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음 보시면은 전기 트럭이 다시 또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의 좀 주요 수요처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볼보에서 내놓는 전기 트럭이거든요. 네. 요 볼보에서 만든 이 전기 트럭에 삼성 SDI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대수로 보면 상용차 시장은 승용차 시장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한 대당 들어가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략 승용차 대비해서 이 정도 규모면은 대략 한 10배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원래 이제 이 트럭은 원래는 수소가 더 맞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수소 쪽 이 기술 개발이 조금 이제 계속 좀 지연되다 보니까 수소로 가는 것보다 일단 배터리를 먼저 가자 하는 좀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내년 올해 한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 볼보의 전기 트럭은 많이 좀 유럽을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 규모를 25년부터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그 규모가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될 거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 배터리 이 수요 시장을 앞으로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로봇입니다. 네.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이라는 거를 이제 작년 10월 1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옵티머스 로봇에 당연히 전선으로 연결돼 갖고 뭐 줄 갖고 다니진 않을 거고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배터리 시장으로 지금 항공기, 비행기도 지금 이제 전기로 다니는 비행기가 요거는 좀 시제품 형태입니다. 되게 보편화된 건 아니고. 이건 뭐 트럭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예. 그게 이제 지금 하나 시범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예. 전기 드론 쪽도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박. 사실은 이 항공기나 드론 선박은 저희가 봐서는 배터리보다는 수소 쪽이 훨씬 좀 가능성이 있다. 네. 여기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전기 쪽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저 밑에 미국 해군 최신의 전기 추진 선박 줌멀트 구축함이라고 이게 지금 실제로 그 취항해 갖고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작가님, 삼성전자 얘기 나온 김에 뭐 최근에 이제 관심이 2차 전지로 쏠려서 그렇지 여전히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처럼 뭐 큰 재미를 보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미래가 좀 암울하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경영진이나 그다음에 임직원들 쪽에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혁신, 개혁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좀 채찍질 같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알아서 각자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메모지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신규 성장 동력의 발굴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초격차 경쟁력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걸 한번 보시면 D램 어플리케이션별 수요 기여도 비중 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 노란색까지 나와 있는 요게 이제 보면은 앞으로 신규로 이제 기대되는 반도체가 쓰이게 될 부분이다. 이 부분들이 빠르게 늘어나야 삼성전자가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성장하고 하면서 주가도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보시듯이 2030년이 돼도 이 네 개의 이제 그 신규 어플리케이션의 합이 20%를 못 넘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이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것들이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없던 데예요. 없던 것인데 그게 새로 생겨갖고 지금 30%, 40%씩 차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만큼 이제 반도체 시장의 신규 수요처로 크게 작용했느냐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AI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해서 반도체가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숫자를 보면은 2030년 무렵까지 그 AI나 반도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다 합쳐도 20%를 지금 넘어서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갖고 있던 초격차 경쟁력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D램 시장 점유율이 2016년 48에서 올 1분기에 42%까지 떨어졌고요. 낸드도 17년 38.7에서 33.3%로 떨어졌고, 파운드리의 경우에 TSMC하고 삼성전자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져서 지난해에는 매출 100조, 점유율 20% 벽이 무너진 것은 물론 샤오미한테 일시적으로 점유율 1위를 뺏긴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G 사업에서도 미국 T-모바일과 AT&T, 버라이즌 등 수준에서 지금 고배를 계속해서 맡고 있는 되게 좀 총체적인 이제 경쟁력 약화 현상에 좀 처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하면은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초격차였잖아요. 그 초격차가 많이 좀 축소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파운드리입니다. 2017년, 18년 무렵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얘기했던 게 2025년 무렵이 되면은 TSMC하고 이제 자웅을 겨루는 정도까지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23년이니까 25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23년 현재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TSMC가 무려 59% 점유율이고요. 삼성전자는 13%밖에 안 됩니다. 이게 1년 전에 15%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TSMC는 1년 전 54%에 비해서 59%, 오히려 5%가 늘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독점 정도가,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독점 정도가 TSMC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한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과거에 이제 기대했었던 10만 전자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반드시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사실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참 중요한 이 제품이니까 삼성이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도 지금까지 삼성 때문에 돈을 번 것처럼 계속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는 거의 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기업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뭐 저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큰 신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은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요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메트로 신문에서 나온 2023 메트로 반도체 정책 세미나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이제 좀 강연을 한 거예요. 네. 삼성전자의 미래 관련해 갖고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이분 말씀이 국내 반도체 산업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 전 세계 주요 기업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매출액으로 구성한 도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메모리에만 집중돼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쪼그라드는 등 수요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소부장 독립은 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제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격차가 많이 좀 벌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분이 이제 원래 반도체 담당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쓴소리를 지금 하신 거고 같은 생각을 사실은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이제 삼성전자는 좀 위대한 기업이라는 이제 그런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롱 포지션에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 간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리서치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좀 높여갖고 쓴소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그 애널리스트들 같은 전문가들, 그 다음에 분석가들이 좀 정확하게 좀 이제 쓴소리 할 부분들은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기업에서 이게 이제 자극이 돼갖고 그 삼성전자 내에서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열심히 좀 노력하자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위대한 기업이 영원히 위대할 수 없다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GE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GE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에디슨이 만든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뭐 1900년 초반도부터 사실 있었던 거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 넘버원 회사가 바로 GE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GE를 이끌었던 잭 웰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의 신으로 사실은 되게 많이 추앙받았었고요. 네. 여기 2007년도 북 기사를 보면은 성공처럼 쉬운 것도 없다 하면서 이제 잭 웰치의 승자의 조건이라는 이제 책에 대한 이제 그 기사가 실렸는데, 그로부터 대략 한 10년 지나갔고 2016년에 알고 보니까 잭 웰치가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게 회계 부정에 따른 거였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The Largest Companies by Market Cap에서 세계 이제 시총으로 가장 큰 회사, 2001년도에는 보시듯이 GE가 1등이었고요. 그게 이제 5년 지나서 GE가 2등으로 내려가고 그 자리를 이제 엑소모빌, 이제 그 정유회사죠, 석유회사죠, 거기 차지했었고, 2011년이 되면은 GE는 그 5개 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2016년이 되면은 GE가 아예 사라졌던 것 플러스해서 애플이 1등으로 올라오고요. 네. 그 다음에 알파벳이 2등, 마이크로소프트가 3등, 아마존이 4등, 페이스북이 5등. 팡이 1등부터 5등까지 다 이제 점령하게 되는. 이게 이제 2016년부터 있었던 거고요.
2021년 지금도 이거는 좀 변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쪽에서도 좀 변경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소비자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기 때문에 과거에 위대했던 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위대할 리는 없는 거고요. 그런 이제 세상의 변화에 좀 빠르게 좀 이제 적응하고 그런 세상의 변화를 좀 읽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주가를 한번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보시면은 1981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렇게 보시듯이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다가 예. 고점을 치고 지금은 2000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가격은 3분의 1토막밖에 안 되거든요. 3분의 1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1등은 없는 겁니다. 정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체는 곧 도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성장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구성원들이 다 같이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2차전지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다른 사례도 하나만 더 좀 보고 싶어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2차전지를 닷컴 버블 때 그 유명했던 새로운 기술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어떤 뭐 정확한 비교입니까? 예. 완전 잘못된 비교죠. 그 닷컴 버블 새로운 기술을 그 날리고 할 때 그때 제가 그쪽에 애널리스트였다니까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그 닷컴 버블이 발생하고 무너지는 거를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서 예. 그거야 뭐 제 전공이니까. 요거 한번 기사 보시면 이제 머니에스 이나미 기자님 기사 1,000만 원 손해봐도 못 빼 2차전지 에코프로 신규로 너무 버블 전쟁하면서 제2의 새로운 기술 우려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에코프로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00배 이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 요 무렵에 이제 그 모든 증권 관련 신문에서 이제 이 에코프로 주가 수익 비율이 약 700배에 달한다는 이 기사가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나온 건데, 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의하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잠깐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PR 700배는 공부 정말 안 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22년 12월 달에 당기 순이익이 2,206억이에요. 네. 그 다음에 23년 12월에 이제 당기 순이익이 4,890억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22년 PER은 계산해 보면은 141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2,200억 기준으로. 근데 이제 요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PER 계산할 때는 일회성 비용이나, 일회성 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봐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보면은 22년 PER은 63입니다. 네. 23년 PER은 63보다 좀 더 떨어지겠죠. 더 아래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 평가는 원래 PER로 하는 게 아니고 STOP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합 갖고 있는 이제 자회사의 가치들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보통 이제 가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낼 때 그 평가하는 방법도 STOP 방식으로 네. 이제 개별 자회사들 하나하나 가치를 다 구해가지고 더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PR 700배는 사실은 뭐 그런 형태로 접근 방법 자체가 틀린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700배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그거는 이제 22년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PR을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런 식으로 지주사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의도 증권사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보면은 에코프로가 되게 이제 너무 과열돼 있고 PR도 높고 해서 좀 시장에 좀 이제 경계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경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잣대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동일한 형태의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PR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한국거래소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2년 실적 기준에서 PR을 계산하면은 445가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솔트룩스, 셀바스 AI 같이 이제 AI 관련주들이 올해 또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들은 다 적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이거는 이제 PR 계산하면 50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기자들한테 기사를 뿌리면서 이거는 과평가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기술 짝이 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로부터 조심하라라고 기사를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에코프로만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그렇게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뿌려서 기사를 쓰게 했다면, 확인한 건 아니니까 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결국은 한국거래소하고 이제 그 롱숏 사모펀드들하고의 결탁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지적 안 할 수 없는 거죠.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2차 전지하고 그러면 닷컴 버블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뭐라고 보십니까?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거는 결국은 이익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는 미래 그 이익의 기대값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9년, 2000년 무렵에 닷컴 버블 막 불 때는 이게 이제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면서 앞으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회사들이 돈 엄청나게 벌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돼서 사실 주가가 올랐던 건데,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꿈에서 깨어서 보니까 이 회사들이 이익을 하나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99년도 당시에 닷컴 버블, 인터넷이 막 새로 생길 때 사람들이 다 이 신문물에 열광하고 하면서 다들 이제 인터넷이라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에 막 열광적으로 뛰어들었지만 문제는 다 공짜였어요. 돈 내고 인터넷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벌어야 그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면서 이제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지나서 보니까 이 회사들은 돈을 못 벌던 회사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붕괴 당시에 이제 코스닥 차트를 제가 갖고 왔고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완전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국에도 인터넷 관련된 기업이면서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네.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그 인터넷 관련 애널리스트를 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가, 인터넷은 다 공짜인데 딱 두 개는 돈을 낸다. 첫 번째가 포르노, 두 번째가 게임이었습니다. 포르노 업체는 당연히 상장이 안 돼 있을 거고, 게임 업체는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예. 이 NC소프트는 제가 담당하는 회사였고요. 2000년도에 제가 실제로 그 스트롱바이 보고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서 아까 이제 이 코스닥 주가가 320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한 9분의 1 토막 날 동안에 네. 오히려 NC소프트는 위로 9배가 올랐어요. 이거는 이익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주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업 이익의 함수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은 그거 갖고는 이제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주가만 오르고 기업 이익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거품이고, 주가가 올랐는데 기업 이익이 그에 맞춰서 따라서 올랐으면 그거는 거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 관련된 사례를 요거 이제 NC소프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2004년 5년까지 9배가 올랐고요.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C 게임 시대에 2004년까지 9배가 올랐다가 한 2004년쯤 되니까 이제 그 NC에서 하던 게 리니지라는 게임인데, 네. 조금 사람들이 시들해졌어요. 인기가 식으면서. 그 다음에 2008년도까지는 이제 별로 좀 재미가 없었고, 주가가. 그러다가 2008년도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바일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오릅니다. 2008년부터 21년까지 모바일 게임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45배가 오르거든요. 일단 훨씬 많이 올랐네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게임도 사람들이 좀 이게 너무 좀 이제 현질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이제 과도한 현질을 좀 이제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게임이 전반적으로 좀 쇠락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게임하던 이제 가장 황금기에는 104만 8천 원까지 올랐다는 거죠. 결국은 기업 이익의 함수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존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1998년도부터 99년 이제 닷컴 버블 시절에는 급등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올랐다가 4불 50센트를 이제 고점으로 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아마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책도 많이 사고 하는데 이익이 안 나더라 해서 떨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24센트 마이너스 95%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을 못 내 가지고 4달러 50센트에서 24센트로 이제 95% 빠졌던 게 이후에 이게 모바일 혁명이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막 아마존에 주문을 하는 네. 이런 세상이 펼쳐지면서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176달러까지 무려 300 올랐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업이익 함수다. 주가라는 거는 돈을 벌면 그건 거품이 아니고 돈을 못 벌면 그건 거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2차전지 이제 주요 종목들은 거품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하고는 다르고요. 새로운 기술하고 같은 회사는 같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왜냐하면 앞으로 그 회사들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셀바스 AI나 이런 이제 로봇 관련주들 그다음에 그 AI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 이제 새로운 기술하고 유사한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여의도의 리서치 센터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회사들을 살아라고 부추기고 이익도 나지 않는 이익이 꼬박꼬박 나는 회사를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것은 심각한 언어 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익을 창출할 거다라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보여요. 이제 좀 비관적인 분들도. 근데 테슬라 주가 보면 많이 올랐을 때하고 올 초에 최저가 기록했을 때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진짜 기업이 뭐 펀더멘털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 주가도 좀 본질적인 가치와 관계없이 좀 이탈해서 이렇게 부침을 겪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400불을 이제 최고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불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290불까지 갔다가 지금 한 250불 정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400불까지 갔다가 100불까지 떨어졌던 거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둔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0불까지 갔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테슬라가 2030년 되면은 전기차 2천만 대를 팔 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율주행을 할 거고 자율주행 시장을 이제 테슬라가 많이 석권하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기대를 사실 많이 가졌던 건데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판매 판매 수치 자체가 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량 가격을 좀 인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테슬라가 잘 나갈 때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었었는데, 최근에 2, 4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과거에 테슬라가 누렸던 그런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지금은 많이 퇴색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반영되면서 400불에서 100불까지 떨어졌던 거고 100불에서 이제 290불까지 갔던 부분들은 이제 새롭게 슈퍼차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이제 AI가 또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 AI가 계속 발전하면은 테슬라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좀 이제 좀 빨라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사실 반영돼 갖고 290불까지 좀 올랐던 거고요. 290불에서 지금 250불까지 떨어진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 실적을 이제 막상 까보니까 이제 이게 실적이 기대치만큼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서 이제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 속도에 비해 갖고 얼마나 많은 이제 합당한 기대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주가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지금 여의도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대치는 너무 낮고요. 반대로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줄 성장성에 비해서 여의도가 갖고 있는 기대치는 너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테슬라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 반면에 한국 2차전지 이제 주요 주식들의 주가는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주도주라도 그냥 계속 오르지만은 않는다. 가격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노이즈가 껴서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고 아주 지엽적인 이유로도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어떤 기업의 이익의 함수다. 이런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올해 이제 7월 거의 말까지 쭉 잘, 물론 그 사이에도 좀 부침을 겪었습니다만 잘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워낙 고점을 기록했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 당황해서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주 투자하면서 가장 견제해야 될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기업의 성장에 내가 이제 동행한다는 이제 느낌으로 이제 가셔야 될 거고, 그 성장은 보통 이런 이제 글로벌 빅 트렌드의 경우에 예. 한두 해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한 회사고, 그 성장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주가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거고, 반면에 이제 그게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고, 이제 끝까지 가면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좀 한계에 부딪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도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오면은 이제 내릴 생각을 하되, 그게 생각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성급하게 사실 내릴 필요는 없고요.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이제 되게 좀 심플하게 접근 가능한 게, 결국은 내연기관차가 100%다 전기차로 바뀌는 그 이제 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연기관차가 이제 한 해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전기차가 대략 한 50% 정도 수준을 이제 차지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끌고 가셔도 크게 뭐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때까지는 제일 좀 핵심 포트폴리오 형태로 이제 좀 갖고 가시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즐거운 상상을 할 때, 야,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다 부자 됐을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게 이제 참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2차 전지라는 게 그렇게 비슷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면 또 같은 어떤 그런 게 적용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참 한 달, 두 달은 고사하고 뭐 며칠 빠졌다 올랐다 하면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도주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우상향한 이 삼성전자를 좀 보자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좀 그런 진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뭐 70% 넘게 빠진 적도 있고 그래요, 중간에. 근데 이제 그걸 못 견디고 사실은 대부분 다 팔았죠. 근데 팔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지금 어땠을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여쭤봤었습니다. 잠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얘기 중에 이제 그 찰리 채플린 얘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보면 되게 마음이 편하고 느긋하게 가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등락, 이제 한 시간 등락에 이제 눈을 못 떼고 계속해서 HTS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만큼 사실 비극이 없거든요. 주식한테 이제, 내 정신이 뺏기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주식을 좀 멀리 좀 떨어져서 좀 관조적인 관점에서 좀 이제, 들여다보시면 훨씬 성과도 좋고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복도 같이 좀 이제 가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